저는 20년 동안 하루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집 온 동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스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20년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의 선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정말 하루도 손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 새벽이 채 밝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몸은 아직 둔한데 발은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20년째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손에 익은 움직임입니다. 불을 켜고 된장을 풀고 소금을 한 꼬집.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아침 밥상을 먼저 챙기고 남편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드시는 동안 저는 다음 끼니를 준비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바빠집니다. 설날, 추석, 생신, 손님이 오는 날 언제나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몸과 마음이 지쳐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죠. 물론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죠. 감기에 걸렸어도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어도 밥은 지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상황을 묻지 않았거든요. 제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잖아. 다들 이렇게 살아.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밥이 조금 덜 익었다고, 국이 조금 짜다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일어나고, 요리하고, 정리하고, 자고.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잘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명절마다 며칠 밤을 새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터질 듯 아프면서도 떡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누구도 제 고생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누우셨을 때 저는 병간호를 했습니다. 밤새 옆에 앉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지냈어요. 약을 챙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과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 하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은커녕 그저 슬픔만 표현하셨습니다. 제 희생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는 더 바빴습니다. 신생아 때는 밤을 새운 채로 아이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아침이 되면 또 밥을 지어야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손이 2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 키우는 것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제 일이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말은 무서워서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애 키우면서도 하는 여자들 많잖아.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닌데 마치 저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때론 제 인생이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 꿈도 있었습니다. 책도 읽고 싶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부엌 안에만 갇혀버렸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을 잘 돌보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게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혼자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누가 내 노력을 봐주겠지.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밥상을 먹고 제 반찬을 먹으면서도 그냥 당연하듯이 받았고 남편은 제가 한 일들을 눈에 띄게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엔 주름이 생기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을 견디고 견디다가 어느 날 모든 게 바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새로 시집 온 동서 때문이었어요. 새로 시집 온 동서는 달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눈길과 사랑을 단번에 독차지했어요. 우리 둘째 정말 예의 바르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노력과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묻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하지?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유난히 들떠있는 날입니다. 막내가 이제 결혼한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시장 다녀오시며 새 식기 세트를 사고 냉장고엔 벌써 고기며 과일이며 음식 재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거 둘째가 좋아하겠지?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아침부터 부엌을 두리번거리며 그릇은 이게 낫겠지? 아니면 새 걸로 꺼내야 하나? 하시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20년 동안 어머님이 이렇게 들뜬 얼굴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준비를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익었지만 마음은 낯설게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동서가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피부는 투명했고 눈은 크고 맑았습니다. 입술은 자연스러운 핑크빛이었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죠. 애교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있나? 시어머니가 손을 맞잡으시며 여기저기 쓸어내리셨습니다.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제가 지금껏 본 시어머니의 표정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밥상을 차렸을 때 그 옆에서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앞치마는 반쯤 젖어 있었으며 손가락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계란을 부치다 튄 자국이 손등에 선명했죠. 반면 동서는요?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화장에 깔끔하게 몸을 감싼 드레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구두까지. 정말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잡지에서 나온 사람처럼요. 밥상을 놓고 모두 앉았을 때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자주 쳐다봤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듯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저도 좀 배워도 돼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번 그 말에 웃으셨어요. 눈이 반짝거리셨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밥을 먹고 나자 곧장 일어나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나 좀 나갈게. 여보, 같이. 응? 내 목소리는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나갔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밥상을 정리했습니다. 동서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넌 손님인데. 그냥 거기 앉아 있어. 큰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번잡스러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거실에서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물을 받아 그릇을 헹굴 때 그 웃음이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네, 어머니.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거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계셨어요. 예식장은 어디로 정했는지,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했는지, 결혼식은 언제인지,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신나 있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집 올 때는 어땠냐고요? 저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밥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는요? 동서는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꺼이 마음을 열었어요. 동서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교, 밝은 웃음, 부드러운 말투, 단정한 외모. 정말 누가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거울 앞에서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이마, 늘어난 볼살, 거칠어진 손. 20년 동안 부엌에서 보낸 세월이 모두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밝은 웃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언제부터 웃음이 줄어들었을까요? 남편 앞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항상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달랐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매력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방문 이후로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을 때 동서가 집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미리부터 들떴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뭘 준비할까? 반면 저는요, 여전히 부엌 일을 했습니다. 동서가 올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밥도 더 맛있게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눈에 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동서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정말 예의 바르네. 우리 둘째 정말 예뻐. 우리 둘째는 참 착해.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나는
나는 뭐라고 해주실 거지? 하지만 그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남편도 동서가 오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농담도 자주 했고요. 제 앞에서는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동서가 올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둘째 온다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무슨 반찬이 좋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동서는 참 달랐습니다. 애교도 많고 밝게 웃고 겉모습만 봐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 집의 모든 사람이 동서 때문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20년을 해온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제 손으로 준비한 밥상이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명확했습니다. 제 밥상이 아니라 그 밥상 옆에 앉은 동서의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못해서일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하지만 깊숙한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는 걸요. 다만 이 집의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바로 내 옆에 앉은 동서였어요. 어머님에게 한번 말해봤어요. 동서 보니까 좋으신가 봐요? 어머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예쁜 데다가 말도 잘하고 너도 좀 저렇게 배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냉각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동서와 비교당하는 존재였던 거네요. 20년을 이 집에서 일해온 제 노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내 마음이 천천히 조각나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정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마음 한켠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던 날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챙겼던 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시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 20년 내 노력은 어디로 간 걸까? 명절 때 동서와 함께 준비한다는 상상은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를 할 뿐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까딱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예. 넌 그냥 앉아 있어라. 큰 며느리가 손이 빨라. 그렇게 동서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저는 계속 부엌에서 손을 놀렸어요. 그리고 명절이 반복될수록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던 날, 어느 명절의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큰 며느리가 잘하니까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아니에요. 저도 배워야죠라고 하며 앞치마를 맸습니다.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펜을 잡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펜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저는 조심해 펜이 뜨거워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넣었어요. 펜에 닿은 순간 기름이 팍 튀었습니다. 전이 타버렸어요. 하나, 둘, 셋. 계속 탔습니다. 동서는 당황해하며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저는 계속 타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동서는 얼른 펜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기 자욱한 부엌 한가운데서 동서는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요리엔 소질이 없나 봐요. 역시 형님이 하는 게 최고네요. 전부 형님께 맡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괜찮아. 요리는 경험이 많아야 하는 거야. 큰애가 해오던 일이라 능숙하게 잘하니. 너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시어머니는 동서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타다 남은 전이 남겨졌어요. 죄송해요 형님 전 아직 부엌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요. 형님께 패만 되네요. 분명히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펜을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거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했던 걸까? 그 이후로 동서가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뭔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밥을 데울 때도, 반찬을 담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매번 뭔가 빠졌거나 틀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서가 실수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늘 제게 향했습니다. 형님인 내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알려줬어야 하지 않았니? 동서는 마치 제가 못 가르쳐서 또는 너무 복잡해서 알려줘서 못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명절 저녁 시어머니가 과일을 가져오셨습니다. 색이 곱고 크고 탐스러운 포도였어요. 이거 좋은 거야. 예쁘게 담아라. 시어머니가 접시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포도를 골라서 담기 시작했어요. 예, 둘째야. 이거 먹어라. 예쁜 아기 낳으려면 예쁜 과일을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동서에게 권하셨습니다. 기껏 제가 정성껏 담은 과일은 그대로 동서에게 향했고 동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일 크고 탐스러운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있다며 활짝 웃었죠. 그 사이 접시 위에는 예쁘지 않은 것들만 남았습니다. 모양이 조금 망가진 것들, 작은 흠이 난 것들, 덜 탐스러운 것들. 동서가 그 조각들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요.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내가 애가 졌을 때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는 이런 배려 한 번 받지 못했는데 동서의 미소와 시어머니의 관심이 제 마음속 오래된 서운함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쁜 아기 낳으려면 예쁜 과일 먹어야지. 그 말과 그 태도, 그 대접이 얼마나 다른가요? 손에 들었던 포도 조각이 떨어졌어요. 그건 떨어진 게 아니라 제 손에서 힘이 빠져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동서가 가고 나면 저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1년에 몇 번 명절마다 누군가 집에 오면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누군가 제게 너는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제게 너는 편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밥을 주고, 반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노력을 주고. 그런데 받는 건 뭐였을까요? 감사의 말? 아니었어요. 인정?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했고, 명절이 반복될수록 저는 동서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는 마치 그녀의 시그니처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요? 일부러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데울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고기를 구울 때도
매번 뭔가 빠졌거나 태웠거나 덜했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이 뒤따랐습니다. 어머니 아직 부엌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요. 형님께 폐가 될까봐. 그 말 한마디면 시어머니는 괜찮아.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같은 패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서는 절대 제대로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돕는 척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라는 제스처만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거죠. 아니, 사실은 더 정교했어요. 동서는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제 몫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에게는 착한 며느리로 남았어요. 어머, 우리 둘째가 참 착하네.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네. 그 말 속에서 동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웃음, 천연덕스러운 모습,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요, 저런 대우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항상 웃으며 어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실제 행동은 거의 없고 말뿐인 공만 챙겼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서는 작은 실수조차 일부러 저에게 돌리며 형님 탓이라는 장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생겼으니 이제 좀 집안일이 수월해지겠지. 속으로 그렇게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가 있어도 내일은 그대로구나. 동서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내 초라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비에 마음이 아프도록 허전했습니다.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팔은 물과 설거지로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고 허리와 어깨는 하루 종일 굽힌 자세로 뻐근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애썼는데 인정받는 건 늘 동서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서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쌓여갔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날. 어머니의 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집의 김장은 1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나흘 전부터 저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 재료들을 손질하고 기구들을 미리 꺼내놨습니다. 하루 종일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장날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났던 저도 그날은 4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남았나? 무심한 남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배추를 씻어야 했고 절여야 했고 양념을 버무려야 했어요. 온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팔은 시리고 손끝은 얼어붙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어요. 오늘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일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달랐어요.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응, 그래? 많이 아파. 부엌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던 저는 뭔가 느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말이에요. 통화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예, 동서가 많이 아프대서 못 온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배추를 절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동서가요? 얼마나 힘들면 김장을 못 오겠니?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걱정, 아니 불안감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직접 문자라도 보내봐라. 뭐가 필요한 건 없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김장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동서 걱정만 하시네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괜히 그런 말을 꺼냈나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런 표정을요. 화난 표정, 아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아픈 동서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우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 그 말이 날아올 때 저는 마치 얼굴에 찬바람이 치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 공기마저 얼려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단지 너무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마저도 내 잘못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 혼자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을 옮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머니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얼마나 아프면 김장을 못 오겠어. 결국 김장이 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둘째네 가서 둘째 좀 보고 올게.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다. 너는 마저 해라.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고 부엌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손에 쥔 배춧잎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소금물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처럼 내 마음도 천천히 식어내렸습니다. 나는 잠시 김치국물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려왔죠. 절여진 배추를 집어넣다 말고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더는 못하겠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하고 명절을 준비하고 아프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엌에만 있었고 여전히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제 마음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정말 던졌어요. 탁 하고요. 마치 지난 20년을 모두 내던지는 것처럼요. 그 다음은 앞치마였습니다. 20년 진짜로 충분해.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풀었어요. 화가 나서 끈을 한 손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양손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앞치마가 떨어졌을 때 뭔가 함께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20년의 무게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감이었을까요? 김치통 옆엔 아직 절여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싸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 찾지 마.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송을 눌렀습니다. 발밑에 돌이 까칠했어요. 가을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이기는 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이 흐릿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탈 때까지도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나는 미쳤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버스가 떠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뒤로 물러났어요. 아파트가 작아졌고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중얼거렸어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니 파랑이 더 진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만 보였을 수도 있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매표소로 갔어요. 어디로 가세요? 티켓팅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요? 바닷가요. 어디 바닷가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나는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20년을 견딘 끝에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쯤 그들은 분명 저를 찾고 있겠지요. 버스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이 뭔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쓸어내렸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숨말이에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저는 해변으로 나갔어요.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끝에 닿는 모래의 차가움, 바람의 시원함. 그것들이 오랫동안 쌓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중얼거렸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제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핸드폰을 켜자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창을 확인하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전화 수십 통, 동서 전화 수십 통, 남편 전화 수십 통, 메시지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손이 떨렸어요. 순간적으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아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껐습니다. 오늘은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울려대는 전화와 메시지 속에서 한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내가 필요해.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바다에서 느꼈던 해방감과 맞닿아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맞이 노릇하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내려가서 음식 장만하고 김장철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 김치통을 나르던 사람, 항상 나였죠.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전화기 꺼두고 그냥 바다 보면서 푹 쉬기로요. 그렇게 며칠을 바다에서 보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고 낮 12시까지 자고 싶으면 잤어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치였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덜해 보였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만 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혼자지만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고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제야 나는 비로소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쉬며 마음을 추스른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딸이요. 그리고 딸로부터 온 메시지를 봤을 때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엄마 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는지. 아빠랑 얘기 많이 나눴어요. 엄마 이제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우리 이제 같이 해요. 이번에는 엄마가 편히 쉴 차례예요. 사랑해요, 엄마. 그 한 줄에 그동안 혼자 안고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노력을 딸이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알고 있었구나. 누군가 제 노고를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나요?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메시지 하나로 20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메시지 다음으로 남편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무심하게 군 거 미안해. 진심으로. 그동안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엄마 말씀만 듣고 내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았어. 정말 미안해. 손가락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돌아본 게요. 그 메시지 앞뒤로는 다른 메시지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만 자꾸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건가? 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야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파도만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물결을 보니 그동안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딸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는 늘 뒤로 밀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바닷바람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젠 나답게 살아야지. 다시는 눈치 보며 살지 말자. 그렇게 결심한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분가하고 싶어. 이제는 눈치 보며 살기 싫어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생각해 봤어. 이제 분가하자. 엄마 말씀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잔잔히 가라앉았어요. 그래. 이번엔 우리 둘만의 집에서 우리 방식대로 살아.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는 당신이 먼저 웃는 걸 보고 싶어. 그 순간 바닷바람이 한층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확 바뀌셨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며칠씩이나 나돌다 들어오니? 김장은 하다 말고 집을 나가고 나 혼자 죽는 줄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분가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순 굳더니 이내 폭발하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분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담담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전 이제 그걸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어머니.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던 말을 아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어? 힘들다니!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김장 좀 같이 하자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어머니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서운하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억눌림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이번엔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분가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새 집이었어요. 제 것만 있는, 그저 제 가족 3명만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 진짜 달라졌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미안해,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제 눈물이 나왔어요. 20년을 기다렸던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도 변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목소리를 냈어요. 당신, 이건 좀 이상한데? 내 기분이 이렇거든. 우리 얘기해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우리는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화를요. 이제 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이 된 눈빛이었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야겠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동서는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를 더 자주 받으렸고 때론 반성의 말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지니 시어머니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누군가는 애써야 하고 누군가는 보살펴야 한다는 걸요. 시어머니도 천천히 변하셨어요.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달라요. 아침 6시에 깨어나지만 그건 제 의지였어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할 때도 그건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입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20년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 중에 저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당연하게만 취급받고,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너는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때로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떠나야 할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나쁘다거나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20년을 견디며 살아온 나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비로소 그 사랑을 제 자신에게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